한때 불야성이라 불리던 거리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택시 잡기 전쟁을 벌여야 했던,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욕망이 가장 뜨겁게 분출되던 강남의 뒷골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의 넌사이는 꺼졌고 호객꾼들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멸종에 가까운 풍경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흥업계가 받은 타격은 가히 파괴적입니다. 한 시절을 풍미했던 그 많던 에이스들은 모두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왜 그녀들은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오프라인 무대 대신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자신을 던졌을까요?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반문화의 거대한 대이동과 그 이면에 숨겨진 시리고도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강남역에서 도보로 불과 10분 거리. 한때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돈이 흐르던 혈관이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성체, 즉 불야성이라 칭송받던 곳입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일 밤 수백 대의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을 메웠고 기업 임원들의 법인카드는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긁혔습니다. 룸살롱 한 곳에 상주하는 종사자만 수십 명에 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같은 거리를 걸어보면 풍경은 기괴할 정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화려했던 간판이 뜯겨나간 자리에는 녹슨 철골과 임대 문이라 적힌 낡은 종이만이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손님을 유혹하던 삐끼들의 소란스러움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간혹 문을 연 업소가 보여도 손님보다 종업원이 더 많은 날이 허다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한결같이 멸종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통계는 이 비극을 더욱 냉정하게 증명합니다. 2019년 기준 전국 약 4만 5천 개였던 유흥주점 수는 2023년 말 2만 8천 개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시장의 40%가 지도 위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특히 고급 룸살롱의 타격은 치명적입니다. 강남권의 상징적이었던 업소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테이블에 수백만 원을 아낌없이 쏟아붓던 큰손들이 자취를 감췄고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던 에이스급 종사자들도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매출의 하락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생태계 자체가 붕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토록 거대했던 자본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그 돈을 쓰던 이들과 그 돈을 벌던 이들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텅 빈 강남의 거리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하기 힘든 더 거대하고 은밀한 대이동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욕망의 성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시장을 지탱하던 핵심 동력을 해부해야 합니다. 과거 룸살롱 시장에 혈관을 흐르던 영양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법인카드와 강요된 회식 문화입니다. 법인카드는 그 이름표만으로도 사용자에게 기묘한 심리적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생돈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으로 지불되는 비용. 접대비나 회의비라는 명목 아래 수백만 원의 청구서를 일상의 풍경으로 만들었던 이 관행은 기업에게는 비즈니스의 윤활유였고 이용자에게는 공짜 점심이나 다름없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청탁금지법이라는 이름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법안은 공적 영역의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던 은밀한 호의를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공무원과 언론인들의 발길이 끊기자 유흥업소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결정타가 날아듭니다. 바로 클린카드 제도의 전면적인 확산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흥업소나 도박장 같은 특정 업종에서는 결제 시도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공공기관을 넘어 대기업까지 이 투명한 감시 체계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법인카드를 들고 룸살롱의 문턱을 넘는 순간 사용자의 위치와 금액은 실시간으로 인사팀의 모니터에 기록됩니다. 조직의 자원을 사적인 쾌락이나 불투명한 접대에 사용했다는 낙인은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인사상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법인카드가 막히자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섰습니다. 타인의 돈으로 누리던 취기는 깨어났고
남은 것은 비싼 술값에 대한 계상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했던 기둥을 무너뜨린 건 단지 법과 제도라는 외부의 압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들려오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새로운 세대의 침묵이 더 근본적인 붕괴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그늘 아래서 더 근본적인 균열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리더는 이른바 MZ세대라 불리는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노동시장의 주류로 진입하면서 회식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과거의 직장인들에게 술자리는 곧 업무의 연장이자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일종의 제의와도 같았습니다. 상사가 이끄는 대로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고단한 행렬을 거부하는 것은 곧 팀워크가 결여되었거나 눈치가 없다는 사회적 사형 선고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에게 퇴근 후의 시간은 회사의 소유가 아닌 온전히 자신을 보존해야 하는 성격입니다. 그들은 원치 않는 자리에 앉아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감정 노동을 수행하느니 차라리 고립된 방 안에서 정적을 택합니다. 한 취업 포털의 조사는 이 서늘한 진실을 뒷받침합니다. 직장인의 70% 이상이 회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곧 부장님이 권위를 휘두르며 술을 따르던 시대의 종말을 선언한 것입니다. 집단주의가 제공하던 기만적인 소속감이 개인의 존엄과 시간이라는 가치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카드가 막히고 회식 문화가 사라졌다고 해서 인간의 소비 욕망 자체가 증발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흐르는 길목을 바꿨을 뿐입니다. 과거 유흥업소로 향하던 그 막대한 자본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급격하고도 잔인하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지갑을 닫은 이들이 향한 곳은 어쩌면 술집보다 더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욕망의 시험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흥업소의 가장 견고한 캐시카우였던 40대와 50대. 그들의 지갑이 닫힌 이유는 단순히 흥미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2020년 이후 불어닥친 자산시장의 광풍과 그 뒤에 찾아온 냉혹한 결말이 원인이었습니다. 저금리와 유동성의 홍수 속에서 그들은 유흥주점 대신 주식과 코인,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산 가치가 폭등하던 시절 수백만 원의 술값은 자산 증식의 부산물처럼 가볍게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금리는 치솟았고 주식과 코인은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습니다. 이른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채를 쌓아 올렸던 이들은 이제 유흥이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부담은 그들의 반문화를 강제로 압수했습니다. 자산이 쪼그라들자 가장 먼저 다친 것은 유흥업소의 두꺼운 문이었습니다. 한편 20대와 30대의 소비 문법은 기성세대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에게 유흥업소란 지불하는 비용 대비 심리적 만족도가 극도로 낮은 낡은 선택지에 불과합니다. 룸살롱에서 100만 원을 쓰며 가짜 대접을 받느니 그 돈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오마카세를 3번 즐기거나 특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누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계산입니다. 오마카세와 호캉스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타인의 시선보다 나의 경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버 큐리어스, 즉 취기에 의존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삶을 지향하는 문화까지 가세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15년 정점 이후 12%나 감소했으며 소주 소매 시장 매출 역시 3년 만에 6% 이상 하락했습니다. 비싼 술값을 내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니 집에서 편하게 쉬거나 나만의 취향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이 냉정한 합리주의는 유흥업계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수요가 사라지면 공급도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많던 에이스들은 단순히 이 시장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더 깊고 은밀한 방으로 거처를 옮긴 것일까요? 시장의 수요가 마른 것보다 더 치명적인 징후는 바로 공급의 이탈이었습니다. 유흥업소의 꽃이라 불리던 소위 에이스급 종사자들이 대거 거리를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대한민국 밤문화의 생태계가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과거 유흥업계에 발을 들이는 경로는 잔혹할 정도로 전형적이었습니다. 급격한 가게의 몰락이나
개인적 채무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는 것으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선불금은 명목상 계약금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묶어두는 거대한 족쇄였습니다. 수천만 원의 돈을 미리 받는 순간 그녀들의 삶은 그 빚을 청산할 때까지 업소에 저당 잡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술을 마시고 다시 빚이 늘어나는 기괴한 악순환의 톱니바퀴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감옥보다 더 견고한 자본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후반, 이 견고한 감옥의 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손안의 작은 기기,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의 간섭도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대안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터넷 방송과 1인 팬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BJ라 불리는 방송 진행자가 되어 카메라 앞에 서거나 유료 구독자들에게만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오프라인의 낡은 문법을 순식간에 파괴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제시하는 조건은 거부하기 힘들 만큼 매혹적이었습니다. 첫째, 더 이상 치명적인 양의 술을 강제로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젊은 나이에 간이 망가지고 정신이 피폐해지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부터 완벽히 단절됩니다. 화면이라는 물리적 장벽은 손님의 무례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셋째, 익명성의 보장입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정교한 필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신분 노출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밤거리를 배회하는 대신 안전한 방 안에서 액정 너머의 세상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기술적 진보가 정말 그녀들을 구원한 것일까요? 룸살롱에 마담과 업주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지배자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에이스들의 이동은 단순한 직종의 전환을 넘어 업계 전체를 지탱하던 권력 구조의 질서가 뒤바뀌는 현상입니다. 과거 오프라인 유흥업소에서 권력은 철저하게 업주와 마담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종사자들은 마담이 설계한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그녀들이 배치하는 테이블에 기계적으로 앉아야 했습니다. 이 수동적인 구조의 정점에는 초이스라는 잔인한 의식이 존재했습니다. 여러 명의 종사자가 일렬로 서서 손님의 시선 아래 평가받고 간택되기를 기다리는 과정.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 그날의 수입은 없었으며 이 굴욕적인 시스템은 종사자들을 업소와 손님에게 철저히 종속시키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간은 이 수직적인 구조를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들은 조명이 켜진 무대 위에서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디지털 방을 개설하고 찾아오는 시청자들을 맞이합니다. 권력의 추는 이동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시청자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재서 선별하는 자로, 피동적인 상품에서 능동적인 운영자로 위치가 격상된 것입니다. 수익의 분배 구조 역시 혁명적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오프라인 업소에서는 손님이 지불한 고액의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업주와 마담이 소위 방값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수거해갔습니다. 종사자의 손에 쥐어지는 몫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는 대개 20%에서 30% 수준에 머뭅니다. 노력의 대가가 타인의 주머니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직결되는 이 구조는 그녀들에게 전례 없는 경제적 해방감을 맛보게 했습니다. 시간의 주권 또한 본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강요된 노동 대신 자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일주일에 단 며칠이든 방송의 전원을 켜는 권한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초이스의 재단에 서지 않습니다. 스스로 방을 만들고 관객을 고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자유가 정말 온전한 개인의 승리일까요? 무대 뒤편,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다시금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지배자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의 전이가 선사한 해방감은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포식자들은 먹잇감이 이동하는 경로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로우며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매혹적인 구호 뒤에는 엔터라고 불리는 신종 매니지먼트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예기획사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이들의 실체는 디지털 공간에 최적화된 새로운 형태의 포주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계약 조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방송 장비를 대여해주고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하며 홍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수익의 40%에서 많게는 70%까지 수거해갑니다. 조명 몇 개와 방음 벽지 비용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가로채는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하고 절박한 이들에게 이 부조리한 계약서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로 둔갑합니다. 이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국세청이 착수한 대대적인 탈세 조사는 이 거대한 기만극의 일면을 드러냈습니다. 기획사들은 소속 방송인에게 시청자인 척 위장하여 수억 원대의 가짜 후원금을 쏟아붓는 이른바 바람잡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화면 너머 실존하지 않는 큰손의 등장은 일반 시청자들의 경쟁심과 소외감을 자극합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자신의 월급을 뛰어넘는 금액을 대출까지 받아가며 후원하게 만드는 고도로 설계된 심리 조작입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위약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슬입니다. 계약 기간 중 이탈하려 할 경우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조항은 과거 오프라인 업소의 선불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몸을 묶던 쇠사슬이 이제는 법적 서류라는 이름의 투명한 실이 되어 그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빈 강남 뒷골목에서 명함을 돌리던 실장들은 이제 세련된 사무실에서 매니지먼트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그녀들을 관리합니다. 착취의 공간이 물리적 방에서 가상의 스트리밍 채널로 옮겨졌을 뿐 누군가의 고열을 짜내 자본의 성을 쌓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리라는 믿음은 이 디지털 포식자들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 기괴한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막대한 자금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흘러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영토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은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노동의 문법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실한 땀의 대가라기보다 게임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 혹은 당첨금에 가까운 심리적 속성을 가집니다. 운이 좋으면 하룻밤 사이에 평범한 직장인의 몇 달치 연봉을 벌어들이고 운이 나쁘면 단 한 푼의 수익도 보장받지 못하는 극단적인 휘발성. 이 불규칙하고도 거대한 자본의 유입은 인간의 뇌가 인지하는 돈의 무게감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한 달 내내 정직하게 일해 번 300만 원과 화면 속 클릭 몇 번으로 쏟아진 300만 원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같을지언정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재편합니다. 이렇게 중력을 잃고 둥둥 떠다니는 돈은 건설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거세된 수익은 대개 더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 끝에는 온라인 도박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불법 사설, 토토와 카지노는 쉽게 번 돈을 다시 쉽게 앗아가는 가장 효율적인 수거 장치가 되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도박 상담 건수가 불과 4년 만에 2배로 치솟고 온라인 카지노 이용자가 14배 폭증했다는 통계는 대한민국 사회의 신경망이 도박이라는 독소에 얼마나 깊이 오염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늘한 지표입니다. 돈이 새어나가는 또 다른 구멍은 과시라는 이름의 경쟁입니다. SNS라는 전시장에서 누가 더 비싼 가방을 들고 누가 더 화려한 차를 타는지 증명해야만 자신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심리적 강박.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고 며칠 뒤에 또 다른 신상을 사들여야 하는 이 무한 굴레는 공동의 빈곤을 초래합니다. 강남의 오프라인 카지노는 문을 닫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모두의 손안에는 잠들지 않는 거대한 도박장이 24시간 내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개인의 일탈과 중독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가 설계한 거대한 구조적 덫의 일부인 것일까요? 강남 뒷골목의 텅 빈 거리와 침묵하는 상가들은 우리 사회가 비로소 정화되었다는 승리의 훈장이 아닙니다. 법인 카드 규제와 세대교체,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이뤄낸 것은 청결이 아니라 은폐에 가깝습니다. 유흥은 이제 물리적 공간이라는 감시의 망을 벗어나 비가시적인 비트와 데이터의 세계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흥은 이전보다 훨씬 은밀하고 더 자극적이며 규제라는 칼날이 닿지 않는 형태로 스스로를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밤거리가 깨끗해진 것은 단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뿐인 착시 현상입니다. 보이는 유흥의 몰락은 보이지 않는 유흥의 폭주를 불러왔습니다. 디지털 포주와 가상 카지노가 결합된
이 새로운 생태계는 개인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더 정교한 착취와 중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물리적 공간의 쇠퇴가 진정 사회의 건강함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욕망의 찌꺼기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개인의 밀실 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텅 빈 강남의 거리는 우리에게 차갑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정말로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그저 비극을 보지 않게 된 것뿐입니까? 기술이 선사할 미래의 유흥은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을 빌려 더 강력한 환각을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풍경에 안도하는 사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진짜 붕괴는 이미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액정 너머에서 완성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텅 빈 거리의 침묵 뒤에 숨겨진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단면을 기억해야 합니다.